지금 안 하고 내년으로 미루면 most likely 아마도 확실한 것은 내년이 되면 더 힘들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어찌됐건 한번 해보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었는데, 기차로 출퇴근을 하는 그 시간, 당시에 아무도 뭐 말 걸지 않고 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보자라고 해서 그때 뭐 에세이도 하나씩 쓰고 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그 시간을 나름 퀄리티 타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퀄리티는 무슨 퀄리티, 안 좋은 거죠. 고역이었죠. 근데 내가 불평을 한다 해서 상황이 바뀔 리는 없으니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가장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거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좌청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미국에 들어간 지 한 20여 년 됐습니다. 주로 한국, 미국에 걸쳐서 경제활동을 하는 고객들 대상으로 조세, 법률, 회계 관련된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투사로 복무를 했는데, 당시에 카투사 생활이라는 것이 결국 미군 부대이지만 한국군과 같이 일하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그런 제도잖아요. 그렇다 보니 두 개의 사회를, 어떻게 보면 작은 사회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었고, 그걸 통해서 그동안 내가 좋은 환경이었지만 작은 나라에서 작은 사회에서 살았는데 큰 물에서 살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복학을 하고 커리어를 시작했던 거죠. 그게 한 2000년 초반이었었는데 당시에 남들이 선망하는 그런 직장이었던 것 같아요. 외국계 투자은행이었었는데 거기서 좋은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고, 그래서 한 2년여가 지나고 나서 이제는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 지인들, 친구들, 친척들 이런 분들이 야, 그냥 멀쩡하게 회사 잘 다니고 커리어 잘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왜 사서 고생이냐, 좀 의아하다라는 반응도 있었으나 하고 싶은 일 한번 해보고 싶다. 바로 대학원 과정을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꼭 공부를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더 컸었고, 가장 쉬운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게 뭔지를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당시에 텍사스 어스틴, UT 어스틴이라는 그 대학교의 대학원 프로그램으로 이 비즈니스 스쿨의 어카운팅을 전공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입학하자마자 여러 굴지의 큰 회사들이 리크루팅을 온다더라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합격을 하고 들어가자마자 이제 거기서 자리를 잡기 위한 리크루팅에 참여하고 그렇게 흘러 갔습니다. 운 좋게 취직을 했어요. 그 뒤로 LA에 가서 자리를 잡고 이 일을 시작했는데, 당시에 원래 제가 하고 싶었었던 일이 로스쿨을 가는 거였었는데, LA 다운타운에 로스쿨이 이브닝 과정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지원을 해서 다행히도 합격을 했는데, 그때가 2005년이었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쳤어요. 장인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 저희 첫 애가 이제 2005년 10월에 예정이 됐고, 그때 마침 또 로스쿨 1학년 1학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풀타임으로 이 어카운팅 펌, 빅4 어카운팅 펌에서 일을 하는 게 정말 굉장히 챌린징한 그런 환경이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말로만 듣던 로스쿨 1학년을 같이 시작하고, 이게 나한테 있어서 사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마침 그 회사에서 제가 멘토처럼 모시고 같이 일했던 백인 파트너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나이도 한 60대 지긋한 분이 저하고 비슷한 커리어를 밟으신 분이죠. 세법 변호사로. 제가 물어봤던 게 그거였거든요. 한 해만 좀 미루는 게 어떨지에 대해서. 그랬더니 힘들 거라는 거는 당연히 알겠는데, 상황을 봤을 때, 그러나 확실한 거는 지금 안 하고 내년으로 미루면 most likely 아마도 확실한 것은 내년이 되면 더 힘들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어찌됐건 한번 해보자. 해보고 나서 후회를 하더라도 보자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쉽진 않았었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첫 해에 1학년 과정이었었는데, 그때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치열했었고 쉽지 않았고, 또 첫 애가 이제 돌도 안 된 갓난 애가 있었으니까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제 하루의 일정이 이랬었어요. 아침에 한 8시 정도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준비하고 출근을 하고 오전 근무를 해요. 그리고 점심을 먹으러 집에 왔어요. 걸어올 만한 그런 정도 거리니까. 점심 먹고 또 잠깐 쉬었다가 오후에 회사를 가서 또 일을 하고, 차를 가지러 5시 반 정도에 나와서 불이 나게 이제 학교를 가죠. 학교에서 6시부터 대체로 한 9시 또는 10시까지 수업을 마치고 나면 집에 다시 왔어요. 집에 와서 좀 애 챙겨주기도 하고, 와이프가 혼자 계속 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또 회사에 갔어요.
저는 그게 불평이 전혀 없었던 것이 그렇게 협조를 해줬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회사에 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일을 1시까지 정도 했었음에도 그게 불만스럽진 않았었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또 애 밥을 주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좀 책을 보기 시작해서 그게 한 3시, 4시까지 보는 시간이었었고 애 밥 한 번 더 주고 자서 한 4, 5시간 자고 그리고 출근하는 게 쳇바퀴 생활이다 보니 와 그때는 정말 쉽지 않았었고 뭐 그런 과정이 끝났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제 1학년 과정이었었고 두 번째는 졸업을 할 즈음이었었는데 그때는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로스쿨 마지막에 다닐 때는 뭐 출퇴근에 드는 시간도 이제는 거의 뭐 2시간 반 이상 걸리고 또 일은 일대로 또 있고 하다 보니 절대적으로 이 변호사 시험을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여느 사람들은 다 이제 다른 일 다 제쳐두고 몇 달씩 그것만 준비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과정인데 그에 비하면 저는 뭐 휴가도 내기도 좀 그렇고 또 시간 자체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었는데 아이고 그때 기차로 출퇴근을 하는 그 시간이 당시에 아무도 뭐 말 걸지 않고 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보자라고 해서 그때 뭐 에세이도 하나씩 쓰고 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그 시간을 나름 퀄리티 타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퀄리티는 무슨 퀄리티 안 좋은 거죠. 고역이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불평을 한다 해서 상황이 바뀔 리는 없으니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가장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거고요. 투덜투덜 되지만 그래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니 그걸 나에가 맞춰서 최대한 뭐 활용해보자 라고 해서 그거를 뭐 퀄리티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뭐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꾸역꾸역 해가지고 뭐 다 마치고 뭐 시험까지 뭐 붙게 된 거죠. 동기부여를 막 거창하게 했다기보다는 제가 이런 생각은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첫째는 힘들어도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그 스트레스도 즐거웠던 거라고 기억이 되더라고요. 많은 경우 그걸 거쳐가는 시기에서는 그 시기에는 굉장히 막 투덜투덜대고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래 그것도 즐거웠던 추억이 되는구나 라는 게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내가 원해서 한 거잖아요. 내가 하지 않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고 나서 아 이런 거였구나 라고 나중에 뭐 후회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게 더 나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뭐 버텼던 것 같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회사를 다닐 때도요. 내가 회사의 일원이다라는 생각보다는 내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나에게 있어서 기대하는 그런 역할이 당연히 있으니 그에 대한 역할도 하지만 그 이상의 것들 또는 내 기준에서 판단해서 나에게 어떤 가장 큰 도움이 되는지를 놓고 그걸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예컨대 특히 이제 프로페셔널 펌이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1년차, 2년차, 3년차들이 이 빌러블 아워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몇 시간을 내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과가 평가가 되고 그 사람의 급여와 보너스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일도 물론 열심히 했지만 그에 반해 뭐 회사 차원에서 뭐 비즈니스 프로모션하는 세미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세미나가 그것도 역시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나가서 어떤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그런 커뮤니티의 청중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조직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그다지 인정받지 않았었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생각했던 것이 단순히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런 수치적인 것으로만 내가 평가받고 거기에만 나의 시간을 쏟는데 집중한다면 그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결과적으로 롱텀으로 봤을 때 나를 위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건 아니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더 맞는 방향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에는 그건 제가 주도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에도 발판이 되었으면 물론이고 당시에 회사의 이익에도 가장 기여하는 그런 방법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인정을 받았었고 그래서 지금 회사를 다니는 그런 분들도 그 환경 하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판단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회사의 인트레스트에도 부합하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면 좋겠어요. 큰 회사의 어떤 구성원이다 보니
회사가 나한테 기대하는 역할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저는 내가 받은 어떤 감사한 그런 행운이라던가 전문성, 이런 나의 삶의 어떤 궤적, 백그라운드들을 활용해서 직접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다 지고 하는 그런 환경, 말하자면 내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계속 했었던 거죠. 근데 뭐 당연한 거지만 이걸 둘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었던 거는, 그래, 내가 정말 이 회사에서 아주 인정받는 커리어를 쌓아서 5년 뒤에 파트너가 돼서 계속해서 쭉쭉쭉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다른 옵션, 말하자면 내가 나가서 뭔가를 다 책임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후회하지 않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답은 후회할 거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뭐 어떡하겠어요. 앞서도 얘기한 거지만 하고 나서 후회를 해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차이는 있지만 뭐 나간 뒤로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운이 좋은 거라고도 믿고,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가진 어떤 전문가로서의 어떤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객을 리드해서 그들에게 어떤 가치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뭐 변호사고 회계사고 하니까, 그랬을 때 그들로부터 그러한 가치에 대해 감사함과 고마움과 인정을 받는 그런 어떤 사업의 네이처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명한 운동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와서 활동을 하는데, 당연히 유명한 특 A급의 운동선수이니까 애초에 미국에 진출하고 나서도 뭐 특급의 제1의 클래스의 전문가 서비스를 받았었거든요.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뭐 언어의 문제도 있고 문화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 저희가 이제 소개를 받게 된 거죠. 전문가 회사로서, 어떤 텍스 어드바이저로서.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큰 기회를 놓쳤던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외국 납부세 공제라는 그런 컨셉인데, 이해는 되는 것이 그가 받았던 인류의 서비스에서도 당연히 인류이긴 하나 그가 가진 특수성이 있죠. 뭐냐면 한국과 미국이잖아요. 이 회사는 미국의 유명한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만 서비스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가 갖는 특수성이라고 하는 한국과 미국에 걸쳐서 발생하는 그런 사안들에 대한 전문성은 떨어졌던 거고, 거기서 우리가 기회를 찾았었던 거고, 결과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세금을 과대해서 냈었던 것을 저희가 다시 돌려받는 작업을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사례가 없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IRS하고 우리가 이제 싸움이 붙은 거죠. 우리가 맞다, 틀리다라는 걸. 어떻게 이걸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될 수도 있고, 또한 그 반대편에 있는 입장도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니까 그때마다 뭐 벽에 부딪히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뭐 암담해서 이제 이거 괜히 시작했나 보다라고 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150만 불 정도를, 개인 150만 불이면 한 20억 정도 되는 건데 그거를 세금을 돌려받는 게 됐죠. 결국은 전문가로서의 뭐 능력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그 이해가 중요한 거잖아요. 특히 한국의 서류를 검토해서 이걸 번역하는 데 있어서의 민감한 차이들이 있거든요. 가산세를 가산세라고 부르느냐 아니면 페널티 텍스라고 부르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와 같은 사람들, 양국의 어떤 언어와 문화와 이런 관행을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굉장히 뜻깊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되도록이면 하고 나서 후회하더라도 하자. 하지 않고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후회를 하는 것보다는, 그게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1세대 이민자로서 한국에서 나고 자라고 한 상태에서 성장해서 해외에 나가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공교롭게도 어쨌거나 뭐 안정적인 성공을 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다 보니 그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은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정말 높아졌습니다. 이렇게까지도 보는데요. 한국의 반만년 역사에서 지금이 아마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존중받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할 만큼 미국 사회 내에서도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하나의 테리토리, 영역을 인정받고 있거든요. 미국을 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라는 것도 감안했을 때 뭐 적극적으로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